영화 제키 브라운 보셨나요?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인데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제키 브라운은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인데요. 흑인 여성이 주연이면서 이 배우가 7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배우이지만 현재는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배우라는 점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 제키 브라운을 촬영할 때 팸 그리어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들어가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한 여성의 모습을 롱테이크로 보여줍니다. 인물은 움직이지 않고 배경이 움직이도록 하면서 인물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객은 그의 옆모습만 보게 되는 이 장면이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을 강렬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제키 역을 맡은 팸 그리어는 미스 콜로라도로 선출된 공인된 미인이었으며 1970년대 헐리우드에서 여러 영화에 출연해 흑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한때 잘 나가던 배우였지만 그 뒤로는 인기가 시들해졌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팸 그리어의 연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자기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 작품 제키 브라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창작이 아닌 엘모 레너드의 원작 소설 럼펀치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엘모 레너드는 하드보일드 장르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고 럼펀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작으로 볼만한 작품입니다. 이 럼펀치는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 이름은 제키 버크로 나오는데 제키 브라운이 된 이유는 원작 소설의 이름 제키와 팸 그리어가 20년대 초반 첫 영화 주연을 했던 폭시 브라운에서 브라운을 따와서 지은 이름입니다. 제키는 공항의 평면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녀는 도도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 그녀는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듯 하더니 점점 빠르게 걷다가 마지막에는 달려갑니다. 그렇게 겨우 비행 시간에 맞춰 탑승을 하죠. 승무원 복장의 제키는 도도하게 보이지만 그녀의 삶은 몹시 고단합니다. 소파에 앉은 오델은 옆에 있는 루이스에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총기를 설명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여러 종류의 총을 직접 쏘면서 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여성과 살상무기, 여성의 성상품화와 살상무기로 돈을 버는 자본, 돈을 벌 수 있다면 여성의 성은 물론 사람을 죽이는 무기까지 어떤 것도 취급한다는 절대 자본주의, 미국의 천민 자본주의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오델은 총에 관해 퍽 박식한 척 말을 하지만 그의 애인 멜라니는 오델이 무식한 인간이라고 루이스에게 알려줍니다. 오델과 멜라니는 애인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의 사이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 둘이 뒤섞여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둘은 마치 싸움닭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인상 쓰고 오델이 말하면 멜라니는 마지못해 억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루이스는 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늙은 범죄자입니다. 오래전 감옥에서 오델을 만나 알게 되었고 오로지 감방 동기라는 것만으로 루이스는 먹고 살려고 오델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때 전화가 오고 경찰에 잡혀 있다는 보몬의 전화를 받은 오델은 체리 보석 보증소의 맥스 체리를 찾아갑니다. 단지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보몬을 빼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오델은 체리가 보몬의 집행유예 상황을 알려주자 보몬이 유치장에서 나온 날 저녁 보몬을 찾아갑니다. 보몬은 오델과 잘 알 뿐 아니라 오델을 위해 일을 했던 부하이기도 한데 짧게 등장하는 보몬은 꽤 인상적인 연기를 보입니다. 보몬 역을 하는 배우는 크리스 터커로 매우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입니다. 성룡과 함께 주연을 연기한 러시아워 시리즈와 제5원소 등에서
코믹하면서 유쾌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잠깐 등장하지만 연기는 상당히 훌륭하고 인상적입니다. 오델은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보몬을 설득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결국 차에 태웁니다. 그것도 트렁크에. 오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 2대를 한국인들에게 팔겠다고 말하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가 1997년이고 LA 폭동 사태가 발생한 때는 1992년이어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때를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불법 무기상에게 기관총 같은 중무기를 구입한다는 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보몬이 마지못해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오델이 이렇게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총을 들고 트렁크에 숨어 있으라는 오델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는 보몬. 차는 집 앞을 한 바퀴 돌아 빈터에 서고 오델은 트렁크 문을 열고 보몬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루이스의 집 앞으로 가서 루이스를 불러내 트렁크를 열어 죽은 보몬을 보여주고 자기가 왜 보몬을 살해했는지 설명합니다. 오델은 매우 철두철미하고 잔인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건 역시 루이스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멕시코로 비행을 하고 LA로 돌아온 제키에게 경찰이 찾아옵니다. 마크는 LA 경찰이고 동료 레이는 무기 단속국 형사인데요. 두 사람은 제키의 가방을 뒤져 5만 달러를 찾아냅니다. 그건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제키가 거짓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크는 이 정도 불법이면 2년 징역에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경고이자 협박이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제키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제키는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마약 문제로 해고당하고 그 이후에는 작은 항공사에 겨우 취업해 연봉 1만 6천 달러의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죠. 형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보몬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들은 보몬의 입에서 제키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고 형사들이 잡고 싶은 인물이 따로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즉 제키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제키에게 돈 심부름을 시킨 자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키는 형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합니다. 형사들은 협조하지 않으면 제키를 세관에 넘기겠다고 협박하죠. 그건 제키에게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이때 제키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면서 한동안 제키의 미묘한 얼굴 모습이 비치는데 이 표정 연기를 하는 팸 그리어의 연기가 대단합니다. 무표정한 듯 보이지만 그녀의 얼굴 근육, 입술 가장자리의 미묘한 떨림, 한쪽 눈썹과 오른쪽 입꼬리의 비틀림 등이 매우 매력적이고 복합적인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제키가 가져온 5만 달러 돈봉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약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결국 제키는 재판을 받게 되고 보석금 1만 달러가 선고됩니다. 제키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오델이 앉아 있던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델은 다시 맥스를 찾아갑니다. 보몬에게 내려진 보석금 1만 달러를 제키의 보석금으로 써달라고 말하는 오델의 태도는 사이코패스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보몬을 죽이고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몬의 죽음을 객관의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스는 오델의 말과 그의 태도를 보면서 오델이 보몬을 죽였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죠. 이 바닥에서 19년을 일하면서 말을 할 때와 입을 다물 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석보증소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퇴직한 경찰이나 경찰과 끈이 닿은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서 맥스의 과거는 나오지 않지만 짐작컨대 전직 경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맥스는 오델이 준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제키 브라운을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문 쪽으로 걸어오는 제키를 처음 본 맥스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합니다. 이 장면은 특히 감상적으로 보이는데 제키를 발견한 맥스의 놀라는 눈과 부드러운 음악, 두 사람의 클로즈업된 얼굴과 대화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은 제키의 집 근처 호텔 바에 마주 앉습니다. 제키가 담배를 권하자 맥스는 3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죠.
다시 제키가 살이 쪘냐고 묻자 맥스는 4.5kg이 쪘다고 말합니다. 제키는 직업을 잃을까 걱정하고 맥스는 자신이 19년 동안 약 1만 5천 건의 보석 가운데 80%가 마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제키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키는 오델의 돈 운반책이고 경찰은 오델을 잡으려고 제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칫 제키는 해고당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키가 집에 도착하고 오델이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평온하게 보이지만 제키는 오델이 한밤중에 집에 찾아온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델이 제키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델은 보먼을 살해한 것처럼 경찰에 협조하려는 제키를 살해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델과 제키는 한때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과거에 한때 연인이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마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커와 멜라니가 언급됩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워커는 멕시코에서 오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멜라니와는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로 보입니다. 멜라니가 개인적으로 워커에게 부탁해 오델에게 보내는 돈 봉투에 마약을 넣어달라고 했고 이 사실은 오델도 제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델은 제키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오델은 자기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제키가 경찰에게 정보를 털어놓을까 봐 제키를 죽이려 하죠. 제키는 보먼이 오델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곧 자기도 죽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이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제키는 맥스의 차 글로브 박스에 있던 총을 훔칩니다. 이 장면은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관객의 이해를 돕는데 이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맥스는 자기 총을 제키가 가져간 걸 알고는 중무장을 하고 오델의 집으로 가서 오델을 기다립니다. 만약 오델이 제키를 죽이고 집에 도착하면 맥스의 총에 맞아 죽었을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키는 오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지만 오델을 죽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오델에게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경찰에게 오델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침묵하면 제키는 감옥에 가니까 그 대가로 10만 달러를 달라고 말합니다. 1년 미만 집행유예일 경우 그렇고 1년 이상 형을 받으면 10만 달러를 더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오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돈은 멕시코에 있다. 제키는 멕시코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하고 오델과 제키는 협상에 합의합니다. 이제 제키는 본격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경찰과의 협상과 오델과의 협상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관계가 어긋나면 제키는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지 않고 돈까지 빼돌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화의 스릴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날 아침 맥스는 제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제키는 당연히 맥스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먼저 총을 몰래 훔친 것을 사과합니다. 제키가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갈 때 그의 거실벽에 걸린 그림이 선명하게 눈에 띄는데 프랭크 프레이즈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랭크 프레이저가 1988년에 그린 것으로 제목은 언타이틀드입니다. 가로 20인치, 세로 26인치의 크기의 스크린 프린트 작품으로 모두 33개를 찍었는데 제키의 집에 걸린 그림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 포스터로 가격이 싼 제품입니다. 작품 아래 비전 인 블랙은 프랭크의 아내 주디가 운영하는 갤러리 이름입니다. 제키는 커피를 내리는 사이 LP판을 꺼내 음악을 재생하는데 델포닉스의 Didn't I Blow Your Mind This 타임이 흘러나옵니다. 맥스는 이 음악을 누가 불렀는지 묻습니다. 델포닉스의 이 노래는 1969년에 발표했고 그 해에 빌보드 3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지만 백인인 맥스는 흑인 그룹의 음악에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오델의 돈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키는 자신의 진심을 맥스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삶이 뚝뚝 끊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라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제키는 경찰서를 찾아가 레이와 마크에게 협조하겠다고 말합니다. 제키는 직장 복귀와 출국 허가서를 요구하면서 오델이 불법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형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경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키가 고자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간 쇼핑을 하고 돌아온 오델과 루이스는 소파에 누워 대마초를 피워대는 멜라니를 봅니다. 마침 걸려온 제키의 전화를 받은 오델은 외출하고 두 사람은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루이와 멜라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였습니다. 멜라니는 오델의 애인이지만 루이스를 유혹해 섹스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멜라니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멜라니는 루이스에게 오델과 제키가 멕시코에 있는 돈 50만 달러를 가져온다는 걸 말하고 그 돈을 루이스와 둘이 빼돌리자고 제안합니다. 오델은 제키를 만나 제키가 멕시코에서 돈을 무사히 가져오는 방안에 관해 설명을 듣습니다. 제키는 돈을 가져오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두 번째 50만 달러를 가져오겠다고 설명합니다. 오델은 그 방법에 동의하고 결정적 실수가 없는 한 돈은 오델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오델과 제키는 델라모 쇼핑몰에서 만납니다.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다시 확인한 오델은 자리를 뜨고 우연히 맥스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 제키를 만납니다. 이 영화에서 오델과 제키가 쓴 모자는 칸골 브랜드인데 칸골은 영국 캠브리아 지역에서 1938년 시작한 모자 전문 브랜드입니다. 모자의 소재가 니트와 앙고라, 울 이어서 이 이름을 합성해 지은 것이 칸골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에게 모자를 납품하면서 돈도 벌고 이름도 알렸으며 1954년에는 특수한 소재의 베레모 504를 선보여 크게 성공합니다. 제키는 맥스에게 출처가 없는 돈 50만 달러가 생기면 그 돈을 갖고 튀겠느냐고 묻습니다. 맥스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죠. 제키는 멕시코에서 1만 달러를 가져옵니다. 레이와 마크가 그 돈을 확인하고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쇼핑백이 바뀌는 걸 감시합니다. 그 사이 맥스도 근처에서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키에게 나타난 사람은 오델의 집에 살고 있는 쉐론다로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죠. 제키는 쉐론다가 가져온 쇼핑백을 들고 먼저 자리를 뜨고 쉐론다도 제키가 미리 놓아둔 쇼핑백을 들고 자리를 뜹니다. 형사들은 쉐론다를 쫓아가고 맥스와 제키가 쉐론다가 있던 좌석 옆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을 유심히 지켜보며 미소 짓고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자동차 번호를 적어둡니다. 다음 날 제키는 오델의 집을 찾아가 오델에게 심하게 따집니다. 자기가 준비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델은 이중으로 준비를 해서 쉐론다와 시몬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쉐론다를 따라갔지만 돈을 가진 것은 시몬이었고 이 과정은 제키도 경찰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맥스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오델은 진짜 돈 50만 불을 가져올 때에는 시몬이라는 여자를 투입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지금 여기로 부르라고 루이스에게 말하지만 시몬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제키는 시몬의 이름만 듣고 얼굴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저녁에 제키는 레이를 만납니다. 제키는 오델과 진행하는 상황을 레이에게 알려주고 레이가 무심코 흘리는 말에서 제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루이스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시몬이라고 레이가 말하는데 제키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제키는 멜라니, 쉐론다, 시몬을 모두 알게 됩니다. 제키는 맥스에게 멕시코에서 50만 달러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돈을 빼돌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오델이 전화해서 시몬이 예행 연습으로 가져온 돈 1만 달러를 들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몬 대신 멜라니가 역할을 할 거라고 알려주죠. 마침내 제키는 멕시코에서 돈을 가져오고 레이와 마크에게는 우선 5만 달러만 가져온다고 미리 알려서 5만 달러를 보여줍니다. 남은 돈은 가방의 아래쪽에 있고 이걸 들키면 모든 계획은 수포가 되는 거죠. 오델은 제키가 50만 달러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들은 5만 달러로 알고 있으며 이 돈은 델라모 쇼핑몰의 여성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빼돌리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승무원 복장의 제키는 빌링슬리 매장으로 들어가 미리 봐두었던 여성 의류 코너로 가서 정장 한 벌을 사입습니다. 탈의실에서 잠깐 기다리자 멜라니가 들어와 준비한 쇼핑백을 건네고 제키도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멜라니에게 건넵니다. 이 과정까지가 제키가 오델에게 설명한 돈 빼돌리기 작전인데 이제부터는 제키와 맥스가 준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멜라니는 계획대로 제키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아 밖으로 나옵니다.
제키는 레이와 마크를 찾아 백화점 1층을 헤매다 둘을 만나서 멜라니가 돈을 들고 튀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 전체 작전을 모르고 있고 멜라니는 쇼핑백만 들고 나오는 역할만 할 뿐이고 루이스는 멜라니가 돈을 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매장 앞에서 맥스를 발견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멜라니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자 루이스는 쇼핑백을 빼앗아 주차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차를 쉽게 찾지 못하고 쇼핑몰이 워낙 넓어서 출입구가 수십 군데가 되고 그 건물 주변이 전부 주차장이어서 길을 잃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를 쉽게 찾지 못하고 짜증이 나는데 멜라니가 계속 깐족거리며 루이스의 신경을 긁습니다. 결국 루이스는 총으로 멜라니를 쏘고 혼자 주차장을 떠납니다. 멜라니가 제키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떠나고 제키가 옷을 구입한 다음 경찰을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맥스는 매장 직원에게 아내가 놓고 간 쇼핑백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돈은 맥스의 수중에 있고 맥스가 마음만 바꾸면 돈을 갖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제키는 맥스를 믿었지만 맥스가 진짜 배신을 하지 않을까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프집에서 기다리던 오델은 쇼핑백을 갖고 차를 가지고 온 루이스를 만납니다. 오델은 멜라니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루이스는 멜라니가 신경을 긁어서 총으로 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확인하는데 돈은 4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오델이 받아야 하는 돈은 55만 달러인데 돈이 사라진 겁니다. 루이스가 멜라니를 총으로 쐈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델은 상황을 정리하고 루이스는 매장에서 맥스를 봤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키와 맥스가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죠. 루이스가 맥스를 봤다는 말을 하자 오델은 화가 끝까지 납니다. 루이스의 멍청함과 제키의 교활함 모두 오델의 신경을 긁은 것입니다. 오델은 차 안에서 루이스를 살해합니다. 제키는 레이에게 5만 달러의 행방을 모른다고 멜라니가 들어와서 쇼핑백을 강탈했다고 말합니다. 경찰들은 제키가 백화점에 들러 옷을 구입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키는 경찰에게 약속 시간을 조금 늦게 알려주었고 멜라니에게 추적 표식이 되어 있는 1만 달러를 따로 건네서 갖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의 사체를 발견하고 제키의 주장에 빈틈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델은 맥스에게 전화해 제키와 공모한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맥스는 오델의 집을 찾아가 제키가 지금 자기 사무실에 있고 돈도 가지고 있으며 돌려주겠노라고 말합니다. 맥스는 멜라니와 제키가 공모해서 돈을 빼돌려 반씩 나눠 갖기로 했으며 제키가 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썼노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델과 맥스는 제키가 기다리고 있는 맥스의 사무실로 갑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오델은 델포닉스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맥스에게 델포닉스를 좋아하는 줄 몰랐는걸 하고 말합니다. 흑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이지만 백인이 좋아하는 건 드물기 때문에 의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맥스의 사무실은 불이 꺼졌고 어둠 속에 제키가 앉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오델은 잔뜩 경계하며 맥스에게 사무실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키가 소리치고 레이와 마크가 오델을 사살합니다. 사후로 제키는 맥스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청바지에 하얀 티와 자켓을 입은 제키는 밝고 환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줄곧 칙칙하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던 제키의 삶이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맥스는 정확히 10%의 수수료를 떼고 제키에게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제키는 스페인으로 가는데 함께 가자고 말하고 맥스는 제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맥스는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알지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키는 그런 맥스를 뒤로 하고 혼자 떠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키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큰 돈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가난한 승무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며 40년 인생의 우울과 힘든 나날에서 해방된 것은 행복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 남자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은 쓸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제키의 미묘한 표정과 눈에 아련하게 어리는 눈물이 그녀의 마음을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제키 브라운을 서너 번 봤지만 이번처럼 몰두해서 본 건 처음인데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좋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재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 영화를 배우 팸 그리어를 위해 바치는 헌정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팸 그리어는 훌륭한 연기로 감독의 의도를 만족시켰고 유혈이 낭자하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수준 높은 영화가 되었습니다.